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5번째 페이지. 백두산엔 배추도사, 한라산엔 무도사, 잡지사인 광일도사. 오늘도 재미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광일도사 근데 진짜 어디 계실 법한 이름인데요. 그렇죠. 뭐 빛광자에다가 제가 쓰는 일자는 원래 좀 다른 일자지만 뭐 해일자로 쓰면은 그럭저럭 어디 도사 이름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신년회에 가서 네네네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네, 부업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물어봐도 다 알려주시는 우리 또 광일도사님과 함께 오늘은 백두산 이야기를 제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난달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백두산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아니라 중국식 이름 창바이산 이렇게 등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속상한 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북한에서도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되지 않았다가 이제 이번에 됐던 것을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중국 쪽이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백두산은 사실은 이제 중국과 북한 두 나라 경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서 백두산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거의 대부분 분들은 중국 쪽을 통해서. 예. 가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북한 쪽을 통해서 이제 백두산을 또는 천지를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뭐 김상중 배우가 뭐 촬영차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가서 같이 그렇죠. 북한 쪽에서 네. 올라가고 그래서 중국 쪽에서 바라보면은 그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통로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산인데 우리 영향력 밖에 있다는 점. 그런 와중에 이제 창바이산,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계지질공원으로서 등재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백두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백두산에 가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산이야를 넘어서서 네. 사랑한다면 그 배경 사연을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역사를 알아야죠.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시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산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더 익숙한 표현은 이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백두산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신령스러운 산, 민족의 영산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민족이라는 낱말을 언제부터 썼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이전에 민족이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았던 상당히 근대적인 역사 공동체로서 의 어떤 혈연 공동체로서 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영산에 민족이 등장했던 이 시기가 근대일 거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뭐 굳이 백두산뿐만 아니라 금강산, 한라산, 묘향산 다 영산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동네마다 우리 동네 영산은 서울 사람들은 북한산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 뒷산도 뭐 영산이라고 할 수 있죠. 계양산 뭐 이런 것들도 다 영산인데 굳이 왜 백두산을 불러드렸을까? 그러니까 뭔가 약간 호랑이삘이 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 호랑이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민족의 영산이 어디에부터 비롯됐나를 보니까 네. 단재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 때. 네, 그래서 우리 민족사,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그때 사람들한테 팍 하고 가슴에 꽂힌 거예요. 뭉클하게.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다가오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민족의 영산이란 이미지가 현재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시기와 우리의 시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처지가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겠네요. 심지어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백두산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서북방의 중국하고 이제 경쟁을 하느라고 네. 분명히 백두산이 영토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백두산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토 아니었나요? 고구려 영토 때는? 아니었는데 예. 영토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그러니까 없어요. 영토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여행 일기 같은 거 쓸 때 네. 뭐 저기 최남단 마라도 네. 막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독도 이런 얘기는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어디 가서는 그냥 여러 지역하고 동등한 비중으로 쓰는 너무 거예요. 당연해서. 예, 그러니까 백두산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덜 귀해서가 아니라 익숙하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게 이제 발해에서도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가 예. 이제 발해가 멸망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라가 이제 자신의 영역을 원산 대동강 영역으로 결정을 하면서 네. 백두산이 멀어져요. 예. 그리고 고려가 상당 부분 이제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올라갔다고 하지만 네. 기껏해야 청천강 영역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전히 백두산이 멀어요.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리워지죠. 그렇죠. 아니, 생각이 안 멀어지죠. 생각이 안 나죠. 아, 생각이 안 나요? 아웃 아니, 오브 사이트, 아웃 호랑이도 오브 사이트. 안 보이니까 그리웠잖아요. 아, 요건 좀 달라요. 아, 달라요. 예. 지리는 가까이 가고 자주 봐야 이제 익숙해지는데 예.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점점 우리한테 백두산이 있었나? 이런 기억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백두산에 대한 기록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 언제 이제 등장을 하냐면 고려 말 그다음에 조선 초에 이제 백두산에 대한 인식들이 풍수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의 산맥 개념하고 다르게 하나의 줄기 개념으로 파악을 했는데 네. 한반도 산의 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고려 말에 보니까 백두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토 밖에 있지만 예. 백두산에서 시작했다. 네네네. 여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 둘씩 이제 관심을 갖고 예.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그 산을 백두산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 지명으로 많이 불렀어요. 백산, 그다음에 뭐 태백산, 그다음에 개마대산,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왔던 장백산, 장백산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그게 이제 중국식으로 창바이산이 되는 네, 창바이산이 됐는데 실제로 그래서 창바이산, 장백산을 중국에서만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네. 백두산으로 불렀던 게 98건, 그다음에 장백산으로 불렀던 게 31건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백두산 자체가 사실은 몇 가지 이름으로 불렀고 혼용됐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백두산을 쓰니까 네. 좀 다르게. 그 이름을 쓰면은 네. 한국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이름을 그 동네에서 찾아보니까 네. 여기를 장백산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서 그 명칭을 쓰는 거지 예. 이 장백산조차도 아예 없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는 이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백두산을 가리키는 낱말 중에 이제 후대 역사 연구자들은 이걸 태백산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태백산이요? 이 지금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말고 네. 요 백두산을 태백산으로 불렀을 거다. 클 때자도 흰 백자니까. 이 백자는 희다는 뜻도 있지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 대장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산이라는 의미로 태백산. 그런데 이 태백산이 단군 신화에 나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예. 태백산에 내려와서 네. 삼위태백과 더불어서 신시를 펼쳤다. 아, 그게 강원도 태백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백산이 네. 부월산이다, 태백산이다. 그런데 아, 여기에 대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네. 백두산입니다. 아, 정리를 해주셨구나. 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로 모든 시선이 모이고 아, 더 나아가서 예. 그렇네. 백두산 정도는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백두산이 이제 그 태백산과 동일시되고 그러면서 민족의 중요한 어떤 신령스러운 산, 이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전기 기록 중에 백두산의 존재가 좀 공식적으로 입증된 기록도 있다면서요? 고려 전기는 아니고 후기에 이제 후기인가요? 옥룡기에서 이제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도 풍수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었는데 네. 아직도 영토 바뀌었으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표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 태종에 들어서는 백두산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네.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조선의 이제 여러 제사들 중에 뭐 종묘사직 제사뿐만 아니라 명산 대천 특히 명산에서 지내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지리산 산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종 때 그 백두산이 명확하게 영토는 아닌데 네. 뭐 굳이 또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가서 우리 제사 지내자. 아, 절차적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 보네. 그렇죠. 네. 여진족들이 곳곳에서 운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이제 세종 때 약간 고민이 됩니다.
우리 영토 밖에 있는데 거기까지 제사 지내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사는 철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종 때 이제 한편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글창제라든지 뭐 치국이라든지 그렇죠. 뭐 안구일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세종대왕이 왜 이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좀 억울해 하실 만한 부분들이 뭐죠? 영토 확장이에요. 영토 확장 그 김종서 시켜가지고. 그렇죠. 김종서 최윤덕 시켜서 4군 6진을 맞아, 함으로써 맞아. 예. 사실은 현재 한반도의 모양을 완성시킨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역시. 북방 영토를 고려해서 마지막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올려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던 여진족들이 쫓겨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진족들은 사실은 그 동북구성 윤관 때도 안 쫓겨났었는데 세종 때는 밀려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종이 얼마나 국토 개발 그러니까 국토 영역을 영토를 확장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사실은 고구려에 비해서는 발해에 비해서는 영토가 좁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한반도 선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태백산이 윤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백두산이. 예, 백두산이. 예. 백두산이 윤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다 뭐 철책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저기까지는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강은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은 굉장히 탁월한 국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통 중국에서는 산맥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이 많으니까 네. 압록강 두만강이니까 뚜렷해요. 강을 국경의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백두산 일대는 육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선하고 그다음에 여진족들 사이에서 서로 약간 실랑이가 벌어질 만한 부분들은 있지만 네. 조선에서는 이제부터는 백두산은 조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위기를 예. 세종 때부터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영조 때는 뭐 백두산과 관련한 기록이 있나요? 영조 때는 이제 우리나라 산이니까 가서 제사 지내라. 뭐 이렇게. 영조는? 네, 그래서 이 영조 임금이 그 세종 발악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뭐 예전에 뭐 저기 한강변에 저기 그 청계천에다가 수표 설치했다는 수표 만들고 또 세종대왕이 예전에 치국이 만들었다는데 지금 치국이 없네 그럼 치국이 만들어라. 존경했구나. 그 굉장히 세종 발악이에요 영조 임금이.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로 세종 때 이제 국경 확장했으니까. 그때 이제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를 폐사군이라 그래서 사실은 거의 조선 사람들이 내왕이 없었던 곳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야, 그 세종대왕이 했던 거 우리도 이어가자라고 했던 분이 영조입니다. 그래서 영조를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십시오. 청취자분. 그러니까 사도세자 생각하면 속상하고 좀 안타깝지만 그밖에도 좀 괴팍한 장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잡지사에서도.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정치에 관해서는 또 그리고 조선 전기의 문화를 다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임금이 영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백두산으로 이제 뭐 제사 지내러 간 거 말고 직접 답사를 간 분들이 계시다고. 네, 답사도 여러 부분들이 갔었는데 이제 이 백두산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 네. 그 숙종 때. 숙종 때죠. 그러니까 이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자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청에서 먼저 요청이 옵니다. 그래요. 보통 이런 국경 문제는 이제 우리 쪽에서 좀 우리가 수세로 밀리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좀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당시 상황은 약간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후금이 청이 되고 이제 청이 나중에 그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러면서 협정을 맺지만 나중에 이제 청의 수도가 심양에서 북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발상지였던 만주 일대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신성한 공간이니까 못 들어간다. 오히려. 이런 의미로 막아버려요. 이걸 봉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봉금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만주로 못 들어갑니다. 백두산도 못 가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살짝 넘어갑니다. 왜 압록강, 두만강만 넘어갔다가 그래도 우린 다른 목적이 아니야. 산삼 좀 캐러. 그래 우리 산삼편에서 그렇죠. 우리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분들 산삼 캐러 넘어가고 뭐 이렇게 사냥도 하러 넘어가고. 근데 이게 자꾸 보고가 됐는데 어느 날 이 조선 사람들이 넘어갔다가 청나라 관리가 제지하는데 이 청나라 관리한테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들락날락한다. 그래서 연락 옵니다. 조선에. 야, 우리 국경선
지금 얘기가 뚜렷하지 않은데 여기 명확하게 짓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 네. 두만강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요 일대만 육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계비를 기준으로.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선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토문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토문을 가로치고 네. 두만강과 다르다라고 라고 돼 있어요.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걸. 아, 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왜냐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 예. 토문강이라고 하는 거를 네. 지금 중국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건 두만강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라인하고 똑같다라고 봤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 토문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으로 보면 이게 네. 정확하게 그냥 직북으로 흐릅니다. 아, 훨씬 넓어지네.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과 송화강 사이에 북간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죠. 조선의 영토가 될 수 있고요. 아. 더 나아가서 이 네. 백두산 정계비를 네. 백두산 북쪽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걸. 네. 백두산 남쪽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백두산 북쪽에 세우면은 네. 백두산 전체, 천지 전체를 네. 조선 걸로 명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아. 이 남쪽에 세우니까 이건 또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백두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천지잖아요. 예. 이 천지를 중국 쪽에 귀속할 건가 조선 쪽에 귀속할 거가라는 문제가 네. 애매하게 남은 상태에서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상태로 네. 일단은 경계를 짓게 됐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치고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님 그렇죠. 했으면은 이제 송화강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조 같은 경우는 세종의 어떤 위협도 살리고 그다음에 이 숙종의 백두산 정계비의 좀 미흡한 부분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제사 지내자. 제사 지내면 나중에 이제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네. 자연스럽게 백두산 영역은 조선 거야. 더 나아가서 이제 영조는 청나라가 네. 자기네 발상지가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아니 조선도 이 백두산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사 지내면 이거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이 그런 생각도 생각을 한 거예요. 한 것 같아요.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영조라는 인물이 굉장히 치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치밀함 속에서 이 백두산 제사도 네.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아버지였던 숙종의 어떤 위협도 이어가면서 네. 그런 어떤 국토에 대한 어떤 명확함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전에 국사 시간에 그 기억나는 인물이 북간도 시찰사 이범윤 이분은 뭐 했던 분인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발생을 하는 게 네. 1700년대 이렇게 한번 그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네. 1860년에 아예 이민을 가버려요. 간도로. 한국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민을 가버렸는데 이때 이제 청도 이 만주 쪽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아예 봉금을 풀어버리고 자신들도 이 지역으로 중국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같이 사는 건데. 이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북간도 지역과 백두산 일대에 대한 영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네. 이 부분을 청과 협의를 1882년 그다음에 이제 1885년 두 번에 걸쳐서 85년 87년 두 번에 걸쳐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청나라랑 협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의견 격차로 합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백두산 정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영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확인을 못 하게 되는 그 거죠. 토문강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해석의 여지 때문에. 해석의 여지도 있고 더 나가서 당시 여기는 중국인들이 거의 안 살고 거의 대부분 조선 사람들만 들어가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성립하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 공세적인 위치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네. 대한제국이 그러면서 이범윤을 1902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간도 시찰사로 파견을 합니다. 아. 근데 이 이범윤이 여기 가서 뭘 하냐면은 네. 포수를 한 1000명 데리고 와요. 포수를 예, 왜요? 거의 이게 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면은 그 느낌이구나. 저쪽에서는 침략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포수를 데려갔으니까 이거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뭐 사냥도 하고 아니면은 뭐 신변 안전도 뭐 보호를 하고 둘러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포수병 굉장히 무섭거든요. 총 들고 있는데. 1866년 병인양요 때 그거 정규군보다 포수가 활약이 더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수들 늘 총 쏘는 사람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 1000명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발칵 뒤집힙니다. 네. 근데 또 뒤집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거기 넘어와 있는 조선 사람들한테 그 대한제국에서 호적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민등록증을. 네, 주민등록증 너 주소가 어디야? 너는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함경도 연안에 있었던 지명에서
연속된 지명으로 네. 북한도 지역을 인식을 하게 되고 오. 그러면 조선 사람이지 조선 땅에 살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세금 거둔. 여기에 어마어마한 항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청나라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북한도 지역을 대한제국이 영토화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국경 문제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대한제국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이 북간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을 텐데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간도 협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만주철도 부설권하고 간도 지역에 대한 어떤 영유권을 서로 맞바꾸게 일제가 되면서 껴서, 그죠? 예. 맞바꾸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간도에 대한 영토권을 제기하지 못하는데 네. 사실은 그 중심에도 백두산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였군요.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백두산을 직접 오르면서 이른바 백두산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최남선의 백두산 근참기, 또 안재홍의 백두산 등척기, 이관구의 백두산 탐험 비행기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최남선이라든지 안재홍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백두산을 이제 신문사의 요청으로 이제 가서 취재도 하고 또 일반 그 신문사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등산 팀을 꾸려가지고 등산을 하고 그걸 또 기획문으로 계속해서 싣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게 바로 뭐냐면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찾아가자. 요때. 이 개념인데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재 신치호 선생이 태백산이 백두산이다. 네. 단군이 내려온 곳이 백두산이다. 이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1920년대는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엔 아예 규정화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영향을 끼친 건 바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가 네. 관련이 있나요? 1909년에 단군교, 그다음에 1910년에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꾸지만 대종교는 이제 단군을 모시는 종교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대종교의 나처를 중심으로 했던 대종교의 창시자들이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단군 할아버지가 백두산에 내려왔다면 네, 네. 그럼 대종교의 중심은 어디다? 백두산. 백두산이다. 그래서 청파호 근처로 대종교의 본부를 옮깁니다. 아예 옮겨요. 예. 그러니까 아예 옮기고 거기에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다음에 중심 5개의 교구를 꾸려요. 그 모든 기준이 백두산입니다. 야. 근데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꾸린 교구에 북간도 지역이라든지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모여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백두산을 그러니까 대종교의 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네. 그 시기에 대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신채호, 박은식, 김좌진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대종교 신자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1920년대로 토스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야, 우리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그렇죠. 백두산을 통해서 네. 우리 민족의 정기를 키우자. 이러면서 이 백두산 기사들이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은 네. 이제 그 당시 황성신문의 백두산에 관련된 기록이 245회, 매일신보의 284회, 이 심지어 이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235회인데 네. 동아일보는 5,300회. 왜 이렇게 유독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그때 굉장히 백두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호랑이도 그때 호랑이도 관심이 최남선이 많았고. 기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미처 가보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백두산에 대한 표상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가보지 않아도 그 산은 우리 산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산이 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굳어진 느낌입니다. 자, 끝으로 1962년 북한과 중국 사이 비밀리에 체결된 조중 변계 조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압록강과 두만강, 서해 영해, 그리고 백두산 국경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타깝게도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전쟁으로 그것이 고착화가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지역은 미수복 지역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향력이 닿지 않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962년에 이제 당시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북쪽 지역에 대한 경계 국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중국 쪽에서 주도했던 인물이 이제 주울레, 저울라이가 그거를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압록강, 두만강뿐만 아니라 당연히 백두산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에 대해서 북쪽과 서쪽은 중국 영토로 포함을 시키고 네. 남쪽과 동쪽은 북한 영토로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협의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네. 관광객들이 가보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북한 쪽으로 천지 기준으로 네. 55%, 중국 쪽의 천지 기준으로 네. 45%가 각각 영토화되었습니다. 아, 북한이 오히려 더 많이 그렇습니다. 넓게 가져갔네. 당시 이제 조금 그 중국이 북한 쪽에 조금 양보한 모습들이 뭐 압록강이나 두만강 섬들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게 천지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나온 지도를 보면 천지를 모두 뺑 둘러서 네. 우리나라 거다. 천지 전부까지. 예, 그렇죠. 우리 왜냐하면 영토다. 이거는 북한과 당시 중국이 맺은 거지 한국이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고 지금 북한을 우리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역설적으로 대만 대만. 중화민국이 이제 공식 국호인데 대만에서는 네. 거꾸로 천지 전체를 중국 중국 땅으로 걸로 하는 중국 지도. 아, 똑같은 상황이네. 그렇죠. 거기서도 역시 지금 현재 대륙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한 만약에 정말 통일이라도 되면 이거 또 이제 그 풀어야 될 숙제네. 풀어야 될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백두산은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인데 예. 그럼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영산, 민족의 영산 네. 이렇게 이제 다가왔는데 이게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 때는 민족의 독립이라든지 민족의 어떤 구심점으로서 단군을 그러면서 백두산이 등장을 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백두산 말고도 한라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금강산 없군요. 지리산도 있고 예. 이런 게 있는데 왜 사람들은 백두산에 가면은 눈물을 흘릴까? 그러니까 제가 관광객들하고 또 때에 따라서 역사기행으로 답사로 이제 중국 쪽을 통해서 백두산에 가면은 네. 전부 다 뭔가 말을 못 하세요. 그래요. 막 가슴이 막 뭉클하다. 벅차오르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드디어 백두산에 왔습니다. 뭉클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신채호 선생의 생각과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안타까움, 눈물 이런 것들의 바탕은 뭔가 지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족함이 뭐냐면 네. 통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렇죠. 예. 백두산을 늘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민족의 뭐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 되는 산 아니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산 정도로 부를 수 있는 것을 네. 이제 여기에 절절함이 덧붙여지는 것들은 또 그 다른 채워지지 상황, 않은. 네, 또 다른 상황에서 언젠가 백두산을 좀 마음 편하게 그러게요.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뿌듯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뭔가 안타까우면서 그러네. 그런 것들이 뭉클함으로 눈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와 함께 이런 또 복잡한 정서를 심어준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